이게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업자하고 어떤 뭐 부동산을 산다 하면은 그 사람한테 내 지분이 꼭 가는 걸 원치 않을 수가 있어요. 나의 가족한테, 나의 유언장대로 가는 거를 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조인트 테넌시로 해놓으면 안 되고. 자, 이 조인트 테넌시, 공동명의라고 하면 보통 다들 어쩌면 사용하고 계시고 알고 그러실 텐데, 집을 산다거나 하나의 흔한 예로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정확히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공동명의는, 여기는 조인트 테넌시랑 또 사실 테넌트 인 커먼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공동명의는 그 조인트 테넌시가 맞고, 내가 사망을 했을 때 나의 조인트 테넌트로 누군가가 돼 있다면 그 사람한테로 나의 집은, 나의 은행 계좌는 가도록 돼 있는데, 나의 에스테이트, 나의 유산으로 가지 않고 그 사람한테로 갈 권리가 바로 정해져 있는데, 여러 명이 그 조인트 테넌트로서 등기상 올라가 있다면은 그거는 그 right of survivorship, 그 살아있는 사람들한테로 나의 지분이 어쨌든 가도록 돼 있는데, 지분 이야기를 하면 나도 100%를 갖고 있고 조인트 테넌트인 사람도 100을 갖고 있는 거다, 다들 100을 똑같이 갖고 있는 거지 50대 50이 아니라고 꼭 말씀을 드려요. 50대 50으로 하는 건 또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요 tenants in common이라는 거가 정말로 지분에 따른 소유예요. 퍼센테이지로 볼 수도 있고 2분의 1이든 뭐 10분의 1이든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tenants in common으로 했을 때에는 그 right of survivorship, 살아있다고 해서 내 지분이 이 사람한테 가는 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업자하고 어떤 뭐 부동산을 산다 하면은 그 사람한테 내 지분이 꼭 가는 걸 원치 않을 수가 있어요. 나의 가족한테, 나의 유언장대로 가는 거를 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조인트 테넌시로 해놓으면 안 되고 tenants in common 이란 걸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실예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번화비에 있는 집에 등기를 찾아보니 조인트 테넌시가 아니라 tenants in common 50대 50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인트 테넌트로 돼 있었다면은 그 프로베이트 피란 거를 굳이 낼 맞아요. 필요가 없게 이 되는데, 경우는 프로베이트 피 50%가 나오겠는데, 50%. 그렇게 생겼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셨어요? 어머님한테 물어보니까 물론 잘 모르시죠. 이거는 이렇게 하셨을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변호사님이 누군지 찾아보고 이제 서류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하도 오래전 거니까 그 서류는 또 안 가지고 계시고, 다행히도 저희 아버님이 여러 서류들을 두시는 곳이 있어서 그 장부를 저희 누님이 찾았어요. 그래서 보아하니 변호사 편지에는 joint tenant, 그 right of survivorship 100% 갖고 있는 걸로 지시를 하는 그런 편지가 써 있었어요. 법원에 가서 이거는 일부러 그랬던 게 아니라 실수로 그때 당시 변호사님이 이거는 입력을 잘못하셨던 거다, 그런 식으로 신청을 해서 다행히 법원에서 인정을 받았고, 이건 조인 테넌트로 하는 게 의도였다, 프로베이트 피를 낼 필요는 없었고, 이런 예들이 저의 워낙 퍼스널한 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집을 살 때 그거는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변호사님 케이스는 테넌시 인 커먼으로 50대 50 지분이 나눠진 거를 실수로 한 것 같은데, 보통 조인트로 하잖아요. 조인트로 하면 한 분 사망하면 한 분이 100% 오너십을 가지니까 특별히 프로베이 피나 뭐 복잡할 거 없고 유언장 집행도 안 되고 그냥 그대로 100% 남편분 사망하면 와이프 재산 이렇게 되니까 끝나기 쉬워요. 근데 그러고 나서 자녀하고도 조인트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또 나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똑같이 이제 프로베이 피를 또 면제받고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그게 맞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하면은, 자녀분 입장에서는 그 집이 주거주지가 아니에요. 근데 캐나다에서는 주거주지는 면세를 받잖아요. 근데 자녀분은 다른 집이 있다 보니 자기가 사는 집이 주거주지가 되는 거죠. 프린시플 레지던스. 그래서 그 프린시플 레지던스 이그젬션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방법이, 어머니와 그 자녀 사이에 베어 트러스트 어그리먼트를 써서 실제로 이 집의 실소유주는 어머니고 나는 그냥 리걸 타이틀만 가지고 있다라고 쓸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조인트 오너십에 의한 right of survivorship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베어 트러스트 어그리먼트를 통해서 실소유주는 어머니라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프린시플 레지던스 이그젬션, 양도소득을 면세받을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해가지고 서류가 여러 개가 있고 수수료도 많이 들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집이 아주 너무너무 고가의 집이 아닌 거는 그 방법도 있지만 그냥 유언장에 의해서 집행하고 프로비피를 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심스럽게 어프로치 해야 되고, 텍스 어드바이저, 저것도 회계사님한테 충분히 상의하고, 또 작성할 때는 변호사님 통해서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 다음 두세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다시 유언장으로 돌아가는데 하나의 그 전략인데 짧게만 저는 말씀드릴 부분인데 사실 이런 이중 유언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올 때는 회계사님들이 그 텍스 플래닝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고객분이 가지고 계신 법인의 뭐 가치를 봤을 때 프로베이트 피를 어느 정도 세이브를 할 수 있는 전략이 있으니 그때 오퍼되는 것 중에 하나의 유언장을 그러니까 두 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프로베이트가 될 나의 유산에 대해서 개인으로 소유하고 있는 뭐 부동산이던 뭐 다른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법인이 있다면은 그 법인의 그 지분이 내가 사망을 하면은 상속자한테로 가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따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전략적인 하나의 그 도구가 있는 겁니다. 그 듀얼 스트래티지는 대표적으로 비즈니스를 법인으로 하고 있는 분들, 그런데 캐나다 법인이 내가 죽기 전에 청산하는 거가 불가능하고 이 상태로 상속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경우에 듀얼 윌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듀얼 윌이라는 건 유언장을 두 개 쓴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일반 유언장, 하나는 프로베이시 필요 없는 유언장. 프로빗이 필요 없는 유언장의 대표적인 게 캐나다 법인에 내가 가지고 있는 due to shareholder balance하고 그리고 share capital, 주식 가격 이 두 가지는 프로빗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한 윌을 하나 만들고 나머지는 일반 윌이에요. 현금이나 부동산이나 뭐 집이나 뭐 이런 거 다 넣어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놓으면은 일단 프로빗이 필요 없는 without probate will 이거는 그냥 프로베이트 절차 없이 1.4% 계산 없이 그냥 진행을 해버리고 상속돼 버리니까 되고 나머지 것만 프로베이스를 따지면 되니까 우리가 최근에 비슷한 케이스를 경험을 했었죠. 같이. 네. 네. 이분이 캐나다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행스럽게도 다른 자산들이 다 조인트로 돼 있는 바람에 유언장이 한 장이었지만 두어 윌로 나눠 넣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상속할 자산이 있었으면 그 주식도 같이 프로베이트 대상이었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운 좋게 네. 모든 게 조인트라 그냥 프로베이트 절차가 필요 없었어요. 네. 그런 바람에 듀오 윌이 없었어도 그 주식에 대한 프로베이트 피 1.4%는 웨이브 됐다고 해야 되나? 어보이드 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럴 수 그쵸.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1.4%이지만 상당 가치가 그 또 금액은 꽤 컸어요. 네, 예. 있었기 때문에 꽤 네네. 클 수가 네, 있었는데 그게 주식 가격이 페어 마켓 밸류니까 그렇죠. 그래서 큰 금액일 수도 있다. 이 역시도 몇 가지 예가 있는데 내가 리타이어를 하고 싶은 그런 시점이다라든지 내 법인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내가 매니지먼트 하는 그런 포지션에서는 물러나지만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은 가치를 그 시점에서 동결이라는 걸 해놓고 매년 배당금을 통해서 돈을 조금씩 받을 수 있는데 대신에 이제 future value에 대해서는 그게 신탁이 됐던 다른 컴퍼니가 됐든 다른 주주가 됐든 그거는 물려주고 간 뭐 그런 방식인데 텍스 플래닝을 하면서 보통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회계사님께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스테이트 프리즈라는 그 전략은 어떤 얘기냐면 이게 일단 이거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상속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프로베 피, 그 법정 상속 수수료 뭐 1.4% 그 얘기만 했는데 실제로 상속 시에 세금도 있어요. 그게 이제 deemed disposition에 의한 간주 양도세. 현금이다 그러면 시세 차익이 있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뮤추얼 펀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떤 회사의 주식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부동산이고 하면은 분명 내가 취득한 금액이 있고 사망 시에 실거래가가 있고 분명 이렇게 양도이익이 발생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그냥 내가 사망을 했지만 그 시점으로 실거래가로 판 걸로 되고 양도세는 계산이 돼요. 누가 내느냐? 상속 자산을 가지고 집행할 때 집행인이 세금까지 다 내게 되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줄이느냐, 없애느냐 이게 이제 estate freeze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중간에 법인을 하나 설립을 해요. 법인을 자녀 이름으로 해요. 자녀 이름의 법인을 하나 설립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거기다 이전을 해요. 내 재산을 법인에 줬으니까 법인이 나한테 대금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대금 지불을 그 회사에 프리퍼시해요. 우선주로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고 나서 내가 이제 사망 전까지 그 회사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프리퍼시어를 감자를 통해서 없애면 이제 내 주식은 다 없어지고 자녀 주식만 그 회사에 남고 그 회사 안에 부동산이 들어가 있죠. 그게 부동산일 수도 있고 주식일 수도 있고 나중에 내가 사망 시에 발생하는 간접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쓰이고요. 프리즈 방법으로 또 신탁, 트러스트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신탁은 주식인 경우 그걸 이제 이전하면서 똑같이 프리퍼시어를 받고 또 감자를 통해서 없애고 뭐 이런 절차를 합니다. 법인을 가지고 있고 수익이 발생하는 어떤 부동산이나 뭐 뮤추얼 펀드 같은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 신탁이란 개념은 익숙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지금 겨우 유언 신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영국부터 이제 시작해서 100년 된 법인데, 근데 신탁은 여기서는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방법이고요. 제일 많이 쓰이는 게 패밀리 트러스트도 쓰고 알타 이고 트러스트도 쓰고, 특히 이제 알타 이고 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돼야 되고, 거기다 자산을 넣어놓으면은 그 안에서 발생하는 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가 소득을 받고, 내가 죽고 나서는 이제 판 걸로 되지만 신탁 약관에 의해서 자녀들이 베네피셜리로 있기 때문에 자녀한테 이제 넘어가는 개념이죠. 그래서 신탁을 통해서 사실은 사전 증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신탁에 들어있는 자산은 유언장에 의해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신탁은 변호사님이 얘기했던 will variation action에 대한 부분에도 자유롭죠. 네, 예. 맞습니다. 유언장은 항상 상속자가 억울하면 소송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자산에서 배제되는 게 이 신탁에 들어있는 자산이에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한 니드가 있다. 이 자산은 무조건 이 자녀한테 가야 된다. 이 내용이 유언에 의해서 집행이 되면 프로베이트 하는 과정 속에 다 디스크로저가 되고 아규먼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 어떤 자산에 대해서 특정한 자녀한테 상속자한테 주기를 원하면 신탁을 많이 씁니다. 이제 많이 쓰이는 방법이 알타 이고 트러스트, 조인트 파트너 트러스트는 어르신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신탁이고, 거기에 내가 필요한 니드를 넣어서 유언장을 대체하게 만들죠. 신탁에 사실은 세법적인 이런 이유도 있지만, 어떤 자산이 있는데 이거를 관리해서 할 자녀들이 충분한 지식이 없고 이랬을 때는 신탁에 이제 넣어서 신탁 관리자를 굳이 가족을 할 필요가 없죠. 네, 물론 돈을 많이 들긴 하지만 은행도 그 역할을 하고 코퍼레이트 트러스티도 충분히 이제 찾을 수 있고, 그걸 맞습니다. 관리해서 자녀들한테 수익을 창출시키고 수익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신탁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다음 주제는 간주 양도세 계산 방법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로 설명을 했던 부분이고요. 간주 양도세 계산은 팔지 않았지만 판 걸로 간주된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상속 시 내가 죽었을 때도 계산이 되지만 증여 사전에 자녀한테 증여할 때도 계산이 되고요. 모든 자산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뮤추얼 펀드나 인베스트먼트나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가장 심플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내가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2002년도에 예를 들어서 30만 불 주고 샀어요. 근데 20년 후인 2022년도에 내가 이제 사망을 했는데 80만 불 정도 값어치를 했어요. 50만 불 이익이 났잖아요. 30만 불에 사서 20년 후에 80만 불이 됐으니까. 그럼 50만 불에 대한 양도소득을 계산을 해서 내 마지막 파이널 리턴에 캐피털 게인으로 보고하고 세율은 뭐 15%에서 25% 사이 내고 끝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자녀한테 상속이 되잖아요. 자녀는 그걸 가지고 있다가 한 5년 후에 자기가 팔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페어 마켓 밸류로 사망 시에 냈던 그 금액이 내 취득원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남한테 팔았을 때를 본다면 부모님 사망 시 부분은 부모님이 내는 거고, 뒤에 부분은 이제 자녀분이 내는 거고, 이렇게 나눠지는 것뿐이지 중간에 한번 잘라서 낸다 뭐 이런 개념이겠죠. 정리를 해드리면, 내 입장에서 팔지 않았는데 세금을 낸다고 해서 억울한 건 아니고요. 두 가지 이유로. 첫째, 이건 중간정산이다. 내 선이든 내 자녀 선이든 앞으로 내야 될 양도소득을 생각한다면 중간 잘라서 한번 보고하는 거니까 뭐 이중과세는 아니고요. 두 번째, 양도세율은 지금이 제일 낮습니다. 항상 세금을 오르거든요. 지금 잘라서 내는 게 비싼 건 아니죠. 요번에도 지금 인클루전 넷이 올린다 그랬다가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유보가 되긴 했는데, 유보가 아니라 뭐 어떤 걸로 됐나요? 모르겠네. 이게 양도소득은 지금이 제일 싼 겁니다. 그래서 한번 중간정산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매일 받는 질문이고 제가 매일 또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답은 적어놓은 그대로예요. 무조건 팔고 가져와야 돼요. 한국에다 저렇게 두시고 내 수명이나 내 건강은 자신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 항상 팔고 싶은 마음은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저러다 이제 안타깝게도 저 상태에서 사망을 하면 한국에 상속세가 나오겠죠, 그죠? 특히 이제 캐나다 사시는 분은 한국에서는 비거주자죠. 그러다 보니 상속세를 한국에 사는 사람보다 더 내게 돼요.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 그러면 내가 사망을 해서 캐나다에 세금 보고를, 마지막 보고를 또 해야 되잖아요. 캐나다 거주자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간조세법에 의해서 판 걸로 간주되죠. 그래서 실거래가로 판 걸로 되고 캐나다 세금이 잔뜩 나와요. 문제는 한국에서 상속세 낸 거를 캐나다에서 사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상속세는 소득세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이나 이제 몇몇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텍스 시스템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용이 안 되니까 이중과세입니다. 그분이 마지막 세금 보고할 때 한국에 엄청난 상속세를 내더라도 그걸 전혀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캐나다 세금 그대로 내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은 어떻게 하든 팔고 가지고 와라. 이제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자녀들이 대부분 있다면 그걸 팔고 가지고 와서 여기서 상속 증여를 해야죠. 캐나다에서는 상속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안 가지고 올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 와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팔고 못 밀련을 한국에 송금받아 왔다. 그거 가지고 자녀분한테 50만 불, 50만 불 이렇게 송금하잖아요. 여기서 받아서 세금 전혀 없어요. 현금 자산을 성인 자녀한테 증여하는 건 증여세 없죠. 캐나다는. 그런데 한국군 비교해 보세요. 엄청난 세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 가져올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럼 한국에 부동산을 팔고 양도세 내고 네. 여기 왔을 때 여기는 세금 내는 거 없어요? 그게 팔았을 때는 캐나다에서도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죠. 한국에서 양도소득세 명세서, 계산서, 납부 영수증 다 들고 와서 세금 보고 하거든요. 그 다른 해에. 그때 캐나다 세금이 나와요. 한국 세금 낸 건 세액공제 받아요. 그래서 팔고 가져와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중과세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전히 한국 양도세보다는 낮기 때문에 세액공제 받는다는 얘기는 캐나다에 세금 낼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단 그 Alternative Minimum Tax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게 개정이 됐어요. 2024년 1월 1일부터. 민음세가 왜 개정이 됐냐 봤을 때는 양도소득이 인클루전 레이시 66.7% 오른다는 계획으로 정부가 실행하면서 그것도 손을 댄 건데 그거는 원점으로 돌려놓고 미니멈 텍스는 그대로 놔둔 거예요. 이건 지금 앞으로 이게 개정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혹시 개정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전략은 뭐 예를 들어서 한 20만 불 캐나다에 나왔다. 앞으로 캐나다 세금 낼 거에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20만 불 낸 걸 사용할 수 있지만 뭐 이 돈을 받아서 애를 다 주고 나는 연금 받고 계속 생활하고 난 소득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이 미니멈 텍스는 생으로 내는 꼴이 됐어요. 그게 이제 작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개정되는 거를 기대하고 있기는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네. 다들 끝났네요. 네.